2017년 11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역사적인 기록이 세워졌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가 4억 5천만 달러, 약 5,100억 원에 낙찰된 것입니다. 이는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수세기 동안 잊혀있던 16세기 르네상스 걸작이 몇십 년 만에 세상에 다시 등장했고 단 한 번의 경매로 5천억 원의 가치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미술시장의 단면입니다. 경매장의 가격이 곧 시장의 가치가 되는 시대, 오늘은 미술품과 골동품이 어떻게 투자 대상이 되었고 어떤 순환을 반복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술품 거래는 근대의 발명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조선 한양에서도 이미 그림이 상품으로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광통교 부근에서는 궁중화원들의 작품이 판매되었습니다. 도화서 화원이 판매용으로 대량 제작한 풍속화가 등장했고 광통교 일대는 그림을 사고 파는 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 도시민의 문화적 욕구가 커지면서 그림 감상과 소유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었습니다. 다만 조선시대의 수집가들은 투자보다 감상의 목적이 강했습니다. 문인들은 서화가로서 직접 창작과 수집을 함께하며 미술품을 수익이 아닌 품격과 교양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근대적 미술시장은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744년 런던의 소더비, 1766년 크리스티는 세계 최초의 미술 전문 경매사로 성장했습니다. 이 두 회사는 이후 전 세계 미술 경매 시장을 대표하는 주요 경매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공개 입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거래가 투명해졌고 가격이 공개되면서 미술품은 금융 자산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미술 경매는 1979년 신세계미술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가나와랑의 첫 경매를 거쳐 1998년 서울 옥션의 설립으로 본격적인 시장이 열렸습니다. 2000년대 중반 국내 미술 경매 시장은 수십억 원 규모에서 천억 원대 후반까지 급성장하며 첫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이 시기 시장을 대표한 인물은 박수근이었습니다. 2007년 5월 그의 빨래터가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되며 당시 국내 경매 최고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술품 거래는 사치제로 분류되며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울 옥션은 2008년 홍콩 법인을 세워 아시아 시장 진출을 시도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한국 미술 시장은 두 번째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이 시기 단색화 열풍이 시작된 것입니다. 정상화, 박서보, 윤영근, 하종현 등 단색화 1세대 작가들의 작품이 국내외 컬렉터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10월 김환기의 1971년작 점화가 47억에 낙찰되며 박수근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이후 2018년 5월 홍콩 경매에서 김환기의 전면 점화가 약 85억 원에 낙찰되며 국내 미술 시장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술품의 가격은 거시 경제 흐름과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유동성 확대는 부동산, 주식, 미술 시장 모두를 끌어올렸습니다. 금리가 낮아질수록 차입 비용이 줄고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은 희소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이 시기 미술품 가격 상승은 예술성보다는 유동성 확대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술 시장은 유행에 매우 민감합니다. 단색화가 주목받은 2014만 2015년 국내 미술 경매 규모는 약 1000억 원대에서 1800억 원 안팎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진위 논란은 1990년대 초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16년 검찰이 진품으로 판단했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는 남았습니다. 2025년 대법원이 유족의 소송을 기각하며 법적 절차는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작품의 진위에 대한 논의는 일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2017년 김환기 작품의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며 시장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처럼 미술시장은 주식의 테마주처럼 트렌드 순환이 반복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미술품 투자는 여전히 진입 장벽이 높습니다. 작품의 진위 감정 상태, 시장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는 공인된 감정기관이 없고 협회 단위의 감정체계만 존재합니다. 또한 미술품은 즉시 팔기 어렵습니다. 2024년 상반기 한국 미술품 낙찰률은 49.8%로 절반 이상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운송비, 보험료 등도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 미술 경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미술품 지수의 연평균 명목 수익률이 약 23%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동기간 국공채 부동산보다 높았지만 변동성이 매우 커 고수익 고위험 자산이라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국내 아트펀드는 황금성 부족과 운용 한계로 실패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결국 전문 컬렉터나 기관 투자자 중심의 시장으로 수익이 집중되는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확대는 미술 시장에 새로운 붐을 일으켰습니다. 온라인 거래 비중이 급격히 늘었고 젊은 세대 컬렉터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 등장한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은 테사, 소투, 아트투게더 등으로 대표됩니다. 여러 투자자가 한 작품을 나눠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진입 장벽을 낮췄지만 투기적 수요를 자극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2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조각투자 구조의 증권성 및 위험 요소를 지적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국내 미술품 경매 거래액은 약 917억 원, 낙찰률은 49.8%로 5년 만에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수요 둔화와 고금리 기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세계적으로도 2023년 미술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품의 흐름은 역사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저금리, 유동성 확대, 자산 가격 상승, 투자 과열, 금리 인상, 가격 조정. 이 주기는 미술시장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1980년대 일본 거품,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술시장, 2020년대 초 한국 미술시장 호황과 침체까지 유사한 메커니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잉 유동성이 몰리면 미술품도 부동산처럼 거품을 형성하고 결국 조정됩니다. 미술품의 역사는 희소성과 상징가치, 그리고 경제 주기에 따라 움직이는 가격의 역사였습니다. 예술로서의 가치와 금융자산으로서의 가치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체로 저금리 유동성 확대 시기에는 미술품 가격이 상승하고 고금리 긴축기에는 조정되는 경향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이 순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미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길입니다. 역사는 같은 메시지를 남깁니다. 거품은 예외 없이 반복되고 그 흐름을 이해한 자만이 다음 순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미술품이나 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과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미술 시장의 변화를 살펴본 교양 콘텐츠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